안녕하십니까? 53만 구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의 지역 기반을 둔 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행정 관계자 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내 공사 시 주민 의견 청취와 사업 관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부모 가정 지원책이나 청소년 가장 독립지원책,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것인데, 이 2가지는 사실 관내 아동보호 대책에 대한 요지가 있으므로 질문은 2가지로 함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제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구청장님과 행정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대부분 행사 일정은 물론이고 여러 센터들이 문을 닫고 연장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들은 이것에 비하면 비교적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공사들로 코로나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까? 네, 특별하게 애초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부터 제가 올해는 공사나 이런 거를 좀 상반기에 빨리 조기 집행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보니까 너무 하반기까지 미뤄져가지고 막판에 좀 주민들 불편이 좀 일어나는 거 보면서 또 겨울에 막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부터 좀 점검을 해서 일찍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자로 그렇게 기조를 잡았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주민들께 좀 죄송한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렇게 공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좀 상반기에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당연선 같은 경우는 좀 전면적으로 싹 다 뭐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진입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분수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산책로하고 막 자전거 도로에서 계속 동시에 공사가 일어나고, 또 밖으로 나오면 하수 광고 배수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보도블록 뭐 교체 공사, 도로 포장 공사 같은 게 한꺼번에 뒤엉켜가지고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좀 불편한 현상이 발생해서 내년에 조금 더 정밀하게 지역별로 구역별로 그렇게 겹치지 않도록 공사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초반에 됐을 때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면에서는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제가 관내 공사의 청취나 어떤 부분을 들을 때 주민 의견 청취가 부총장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면 가기 직전에 요즘에 코로나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문진을 해서 아침 상태가 어떤지 해서 괜찮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학교를 등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행정 중심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절대 어떤 공사든 행사 일정이든 어떤 것들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비대면과 같은 방식,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했죠. 행정 관계자와 주민 대표자로 의견 청취를 듣고, 주민 대표자는 각각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설득이라는 말도 조금 좀 요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원터글린공원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원터글린공원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턱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의 사정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그 안에 최대한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설계도에 그 자전거 도로가 빠져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공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예전에 남아들이 거기에서 농구라든지 축구를 하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아와 남아를 둔 또 리즈가 틀려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계 자체에서부터 이제는 어떤 시스템화돼서 그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대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그런 의견 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냥 무조건 설득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비대면 방식의 주민 의견 수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도 전혀 고민을 그동안에 뭐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비근하는 상계동의 13단지 뒤에 방음벽 터널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되면 결국은 13단지 주민들 외에는 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단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 현수막 붙이고 몇 월 며칠 날 하니까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라.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13단지 주민들과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화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주민들의 개인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 뭐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방법, 그 뭐 시간 없고 낮에 안 해도 저녁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또 찾아야 되는데 또 그런 방식은 또 어르신들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런 방식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뭐 노원 홈페이지도 잘 못 들어오시고 그냥 그 코로나 때도 보면 문자 보고 또 이렇게 문자 보고 정보를 취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는 것도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쪽이 소외가 되는 거고요. 또 대면 방식으로만 가는 것도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대면 방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저희가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은 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주민 의견은 많이 들을수록 사실 좋긴 하지만 공사가 국가적인 공사가 있고 시에서 한꺼번에 또 해야 되는 창동 개발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이제 근린공원이라든지 주민하고 밀접한 곳에 대한 공사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되는 것은 학교 인접이라든지 주민 생활하고 생활권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함께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상반기 4개 근린공원 이제 재생하면서 4군데 다 주민 설명회를 했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 구동의 종달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거기다 물놀이장을 설치해달라. 그러고 어떤 주민들은 뭐 그 시끄러워서 안 된다. 결국은 설문조사까지 해가지고 설치 반대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같은 거 할 때 어르신들이 이제 워낙에 요즘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공원으로 많이 몰리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리 싸움도 일어나시고 뭐 의자도 많이 놔달라. 특히나 운동기구에 대한 호불호가 또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거꾸리 이런 걸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뭐 팔 흔드는 것도 또 옆에 또 어떤 어르신 그거 필요 없고 다른 거 해달라고 막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섞입니다. 섞이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때는 이걸 좀 행정에서 걸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또 안 들어주면 주민 의견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또 이걸 다 듣자니 또 너무 이게 특정한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닌 어떤 특정 개인의 그런 걸 위한 시설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꼭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합니다. 어려움 많으시겠죠. 지난번에 근린공원 설명회에 갔을 때 우리 국청장님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요. 거기에 민원 전부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각오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 하나하나를 모두 다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야, 참 방식이 굉장히 그 주민 친화적인 청장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떤 행정에 관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번 시스템화하시고 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아동보호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동보호 공감 형성을 위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22,367건, 그리고 코로나 기간엔 1월부터 6월 7일까지는 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내 5월 달만 하면 59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83.8%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방속 아이처럼 안타깝게 설명이 쓰러진 아이의 가해자는 너무나도 의외로 친부모인 경우가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대 건수는 2018년부터 2017년간 5년 내내 840건인데 이는 현재까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청장님, 지금 저희는 창동개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의료바이오 시스템이 들어오고 그것을 유치하자면 사실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 부분은 인재 유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자면 인재를 유치하는 환경 무엇일까요?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노원구에 인재가 오는 것은 참으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부총장님, 저희가 서울지자체 최초로 지금 시행되고 설립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보호 관련에 대해서 부총장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해 두신 거 있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전임 청장 때 최초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노원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동보호와 관련된 거 돌봄 기능과 관련해서 아이유센터를 저희가 노원구가 처음으로 해서 현재 20개 넘게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아마 2년 후에는 40개 정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를 서울시에서 아이 키움 센터로 이제 받아가지고 좀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예. 그리고 무슨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린이 식당 이런 거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식당, 그 다음에 아픈 아이 또 돌봄 지원센터도 조만간에 중계동 성당에 그 기부천학 건물에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런 거가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아동 어린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서로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지자체 최초예요. 서울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 학대 아동이 부모와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노원구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아 중심이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서울에서 네 번째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통합지원센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의 발족을 2018년도에 구청장 시작을 하시면서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번 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아동학대 처벌 특례 개정안이 100건 가깝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관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관내 어떤 폭력, 그 다음 성폭력 이런 것들이 가정 내의 비밀스러움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 68% 이상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데 상당한 걱정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시면서 맞을 짓 하면 한번 맞아봐야지. 아니면 뭐 요 정도야 라는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은 그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교육기관에서 계속 아이들과 대면하고 한 것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농담 삼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니네 엄마한테 맞은 적 있냐? 라고 물으면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교실에 있는 40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례를 막 무슨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1학년짜리가 바이올린제 요즘에는 뭐 골프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벌을 당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그 짜여진 틀에서 있었던 아이가 6학년이 돼서 가출을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과 학원 사이에 비상계단에서 24시간을 있다가 발견이 된 사례들도 뭐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 직장도 아주 법조계 무난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도 술도 약주도 안 하신 상태에서 엄마에 대한 학대로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도 되돌아와지는 부부싸움으로 그 다음에 아이의 훈육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구청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의 사례를 지금 구청장님이 마련하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가정 통합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례가 오고 있어요. 구청장님 기억하시기에 관내에 지금 보호되고 있는 아동,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된 3번 이상의 학대나 폭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노원구에는 학대 아동 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시설이라 하면은 이제 성모자의 드림을 같은 그런 시설이 있고 공동생활 가정 한인이라는 또 그런 가정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도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뭐 아동학대로 또 조금 그래도 좀 방어가 되는 아이들인데 문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그걸 얘들을 상대하는 통합 사례관리사들이 한 6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통합 사례관리사들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그동안 경험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접하니까. 그래서 참 이분들이 계셔서 그 학대받는 아이들한테 큰 희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노원구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대상 인구들이 워낙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케어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통계로 잡혀서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가 많은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굴이 됐을 때 어떻게 잘 돌볼 것이냐 이거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우리 노원구의회까지도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때 제가 통합사례관리사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가정에서 학대를 하는 사람들 직업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냐 물어봤더니 공무원하고 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종교인 자녀들이 굉장히 학대를 많이 이렇게 비율로 보면 많이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제기나 이게 아주 법을 그러니까 잘 알고서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도 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우리 이영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사를 좀 통해서 좀 우리 노원구 아동들의 실태를 조금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많은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면서 노원구의 한부모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가정 시스템이 상당히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만 지금 경찰청 노원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성폭력 피해 현황에서 노원 부분을만 보자면 2017년도에는 165건이고 2018년도에는 180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아동이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 발굴이 많이 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신고자를 보면 사회복지사 그 다음 학교의 선생님들 그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기사화된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탈주를 하거나 아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사례는 사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학대에 그냥 동조돼서 자기가 무력한 거는 더불어서 자식까지도 보호를 못하는 무력 상태가 된다고요. 지속적인 가정폭력 사례에 의하면 그런 심리 상태를 봤기 때문에 모친이 또는 부친이 아이를 보호하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학대 가정이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능적이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학력 그 다음에 아주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가정에서도 상당히 의외로 많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낼 때요 콜렉트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한테
항상 주지를 시켰어요. 저는 일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콜렉트콜, 그때는 핸드폰을 아이들이 가지지 않았고 공부 때문에 5학년이 지나서 핸드폰을 가지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콜렉트콜 번호를 가르쳐주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냐 하면 우리 딸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둘이서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절대로 남자분한테 길을 묻지 말고 아줌마나 대학생 언니같이 젊은 언니한테 물어보라. 그리고 주는 것을 받아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의사항이 이제는 그 이웃이나 어르신을 믿고 키워낼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자면 이런 아동학대는 점점 세대가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지능화돼서 사각지대로 지하로 침식을 한다는 거죠. 드러날 것 같지만 더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제가 구청장님께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야기고 사실 복지과나 어떤 정책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감 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한번 나눠봤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요. 한부모가 계신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빠인 경우에는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 키우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밤을 새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을 위해서 회식을 위해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연령이 어떠냐 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나이 들고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있었던 옛날 엄마 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초장부터 아이가 아주 취약 전 아니면 바로 취약한 1, 2학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바로 옆에 그냥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빠가 밤새 일을 하시는데 가정 형편상 경제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아버지 직장을 위해서 밤새도록 혼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만약에 주변에서 이 아이가 항상 혼자 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안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일부러 제 직업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 요청 그런 부분이 오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줘도 충분할 텐데 아이들 대부분이 간편식으로 뭐 라면이라고 하죠. 간편식으로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고학년이 되면 지금 휴센터에서 융합형이라 그러셔서 1학년, 6학년 전학년을 케어하고 계신 곳도 있어요. 근데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은 어떤 기관이나 한 단체 안에 머무르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 같은 감시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런 보호시설에서 나가죠. 그러면 뭐 행정상은 그렇게 아이들이 괜찮다고 하고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가요.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도 최초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이 홈 멘토케어 사업인데 풀어내자면 가정방문 관리 보호자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사설에다가 맡기고 싶지만 사설에 누군가를 맡기기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로서도 좋은데 대학생, 그 다음에 50대 그 아이들을 고려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있고 퇴직 연령 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창출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과 퇴직 연령 그 다음에 아이들을 대부분 키우신 50대 중반 엄마들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성별이 남자라면 아이한테 물어서 뭐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해서 그렇게 해서 홈케어를 아이들이 많은 시간도 좋지만 6시 이후부터 12시 심지어는 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그런 인력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 공개라든지 보호까지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수급까지 모두 다를 토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멘토 케어 시스템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어찌됐든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뭐 이제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이라든가 가정양육하면 아이돌봄이 같은 걸 보내면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사각지대였다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에 엄마가 특히나 직장 생활하는 그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는 아이유 센터 개념인데 이제 4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애들이 자기 앞가림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돌봄 시스템을 고민을 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한부모라든가 조금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그런 고학년, 어쩌면 중학생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좀 밤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이야기하신 것.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학년까지 뭐 케어하는데 좀 집중돼 있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뭐 청년 일자리 사업 그렇게까지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좀 전문 인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돌봐주겠다는데 그게 이쪽에서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서 혹시 타구에 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좀 연구 좀 해보고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또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이라는 거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 관내 청소년들을 대학생이 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아동 관련 학과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느라고 사장되고 있는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사실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지자체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내에 고아 보육시설 있죠. 예.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19세가 되면 500만 원 정도의 독립자금을 받고 아이들이 독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노원구가 100만 원을 주고요. 네. 서울시 500만 원을 주고요. 그렇죠. 600만 원. 국가에서 이제 월 뭐 5년 동안 한 30만 원씩 주면서 자립할 때까지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나와서 또 자리 잡을 때까지 필요하면 자립생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원구에는 없고요. 서울시 한 3군데 정도 자립생활관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는데 영등포하고 동작하고 관악인가 3군데인가 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너무 멀면은 뭐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과연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라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6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부총장님,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사실은 어른들한테 의지하는 연령이에요. 그런데 5학년 들어서는 사춘기부터는 청소년들 딴에는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자해되는지 모르고 스스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행해지는 것이 범죄, 비행 청소년으로의 연류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때가 초등 5학년부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학생주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면은 한 굉장히 오래된 때지요. 그렇게 한 30년이 넘은 때에도 방학이 됐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남녀가 함께 말하자면 함께 혼숙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사례를 보고 저도 그때 같은 연령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몸의 성장은 너무나도 그때에 비해서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아까 멘토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부모가 없으면 더 허하고 누구하고 인혼도 안 되는 것들은 되레 그 이후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육아동들의 독립이요. 우리 관내에 곧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아파트, 청년 아파트죠. 청년 아파트. 신혼부부. 그렇지.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600이라는 돈이 주어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나오거든요. 학교 보통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대학교 공부는 아주 요원해지고 대학교를 하자면 생활에 대한 경제력은 이미 바닥이 납니다. 그 600이라는 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어쩌면 우리 책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 아파트에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기거를 하는 독립공간 뭐 2명이나 3명, 4명 기숙사처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이거나 또는 일자리 지원 같은 학교를 최소 마칠 때까지 그 다음 독립시키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시설을 좀 그러니까 도봉구에는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생활관이라고 해서 24세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모자애들이 뭐 이런 18세 되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24세까지는 또 이렇게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서울시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기관이 뭐 많지가 않아서요. 예. 근데 그러려면 노원구도 하나 그런 걸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려면 뭐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민비 현상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꼭 그런 센터나 그런 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지을 예, 때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지금 아동 보호 아이들 분리 조치처럼 이런 청년들도 사실은 표를 내지 않고 사실 후원자 체계 같은 것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평생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굴레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돌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보호되는 시스템 하에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수락산역, 공릉역, 태릉입구역에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을 지금 뭐 짓고 있거나 지금 지을 계획인데, 근데 그게 지금 저 계획들이 안타깝게도 임대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제 8년 후에는 또 일반 분양으로 또 돌려서 그렇게 이제 뭐 일반 분양 아파트로 하겠다는 거여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하계동 그 5단지 이런데 임대 아파트를 새롭게 다시 이제 더 높여서 짓는 그런 거를 할 때 좀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가서 일정 정도는 그런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아파트를 좀 공급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좀 서울시하고 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하셨듯이 아동 보호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돌봄도 그렇고 우리 관내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자면 예. 그래도 아동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서 네. 저희가 많이 발굴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제 또는 사회복지사나 아까 선생님들이 많이 신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케어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보니까 어르신 학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 학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또 여성 학대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서 어르신 학대에 대한 보호 이런 정책을 펴고 싶어요. 그런 기관도 없고요. 있긴 있습니다. 서울시 한 3군데 정도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강북권에는 이제 강북구 미아동 쪽에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강북구 전체를 이제 케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처럼 노원구에도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따로 특화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도 학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장애인 보호기관 그다음에 여성 학대도 굉장히 우리가 뭐 심심찮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성 보호 전문기관 그래서 보호기관을 생애 주기별로 통폐합해서 한번 노원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다 제각각 띄엄띄엄 돼 있고 결국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들어가서 아동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뭐 노인 학대가 발견된다거나 뭐 여성 학대가 발견돼서 같이 좀 이렇게 사례 관리도 하면서 같이 케어하는 요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노원구에 그런 통합보호 전문기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상만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다른 구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여서 의회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마치 제 질문지를 보신 것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노원구민보호센터 같은 것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장님과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비단 신문에 나오는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함께 구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시대가 변한 만큼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청취하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시스템 하에 위기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온 아이들을 미리 우리가 찾아가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가정방문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공감을 만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모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